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챕터 10장 노동조합 보고 있는데요. 4절에 해당하는 정책 응용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과 자원 배분, 거기에 대해서 볼게요. 이쪽에서 보실까요? 자, 여기 보시면 노동조합과 관련된 그 내용이고요. 노동조합이 있어서 자원을, 희소한 자원을 배분하는데 어떻게 효율적이냐,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독점적 노조 모형에서 암시하고 있는 임금 고용의 해는 비효율적인 점이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노조가 독점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독점적인 노조, 그러니까 노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회사에서. 자, 그러면 여기 선택하게 되는 어떤 임금과 고용의 해, 그래서 고용과 임금의 어떤 해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고요. 왜냐하면 임금을 올려달라고 해서요,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서 임금이 올라가니까 고용은 줄어들어서 이렇게 비효율적인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노조는 국민소득에 대한 노동의 기여분의 총 가치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국민소득에 대해서 비효율적이라는 게 전체 국민소득 중에서, 자, 노동의 기여분은 어떻게 됩니까? W 곱하기 2, 이게 노동의 기여분입니다. 자, 그런데 임금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고용이 감소하게 돼. 근데 이 고용 감소가 좀 커져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노동 기여분의 총 가치를 감소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만약 고용주들이 노조가 강제하는 임금 인상 결과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동한다면 노조는 유노조 기업들의 고용을 감소시키고 무노조 기업들은 고용이 증가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임금이 두 부분 사이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경제의 배분적인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게 독점적 노조가 존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충격으로 노조가 있는 거야. 무노조 노동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무노조, 이제 근로자들이 존재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여기에는 유니온이 있는 쪽에서는 임금이 올라가요. 근데 유니온이 없는 non 유니온 하면 여기는 임금이 상대적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능력이 똑같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얘기했을 때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근로자의 능력, 이게 생산성이잖아. 생산성이 만약에 동일하다고 할게요. 동일한 경우, 자, 이게 동일하게 되면 임금이 같아져야 되는데 임금이 차이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효율성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노조 기업이 고용하는 마지막 근로자의 생산성은 유노조 일자리에 고용되었다라고 하면 더욱 높았을 텐데 무노조에 있는 사람이 이쪽으로 노동이 이동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동의 이동이 금지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게 되면 임금도 같아지고 더 자기한테 생산성이 잘 맞는 쪽으로 이동했을 텐데 그 더 능력이 있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노동자가 이동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알았어. 비효율성이 발생한다고 그랬는데 야, 이 크기는 얼마가 되겠어? 크기를 좀 측정하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이 크기를 한번 측정해 보려고 해요. 자, 우선 다음 페이지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 그림 가지고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고용 일부분에 노동이 있어요. 약간 우리 이거 노동 이동해서 우리가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그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있어요. 얘가 부문 1, 부문 1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부문 2 이렇게 있습니다. 부문 2. 자, 부문 1에 대한 고용과 거기 보시면은 임금 이렇게 있어요. 부문 1, 부문 2 이렇게 임금과 고용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어요. 거기 보시면 D1 이렇게 있고, 여기는 D2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D2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이거를요, 우리 두 개를 합해서 그림으로 나타낼게요. 합해서 그림을 나타내면, 자, 부문 1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부문 1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습니다. 부문 1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부문 2에 대한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부문 2에 대한 그래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부문 2에 대한 수요 곡선이 D2 이렇게 있고요. 부문 1에 대한 수요 곡선이 D1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돼 있고요. 앞으로 가서 내용을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 거기 한번 보시면 세 번째 줄. 자, 경제에서 두 부문, 부문 1과 부문 2가 존재하는데 부문 1의 노동의 수요 곡선은 D1, 부문 2의 노동 수요 곡선은 D2 돼 있습니다. 편의상 두 수요 곡선이 동일한 그래프상에 그려 있어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려 있습니다. 자, 부문 1의 수요 곡선은 통상적인 방식으로 그려져 있는 반면에 부문 2의 수요 곡선은 오른쪽에서 위쪽으로 향한다. 이게 뒤집어서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여기가 부문 2가 출발점, 여기가 부문 1의 출발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마지막으로 경제에는 비탄력적인 노동 공급 곡선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체 노동 공급자의 수는 H바, 이게 H바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노동의 공급 곡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급이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부문 1과 부문 2 해가지고요. 거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합쳐지는 거야. 부문 1에 고용된 사람, 부문 2에 고용된 사람. 거기 뭐 H라고 돼 있어가지고 저도 H로 하긴 했는데 이바 이게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균형점을 보시면 이렇게 밑에 거기 균형점 되는 게 B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C 이렇게 있으면 부문 1에 고용된 사람 수는 이만큼이야. E1. 부문 2에 고용된 사람 수는 이만큼이에요. E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자, 이렇게 됐을 때가 사회 전체적인 후생 가치가 극대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다시 457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 볼게요. 경쟁 시장의 임금은 거기 보시면 W스타와 같다. 여기 W스타 이렇게 돼 있어요. W스타와 같게 될 것이다. 이 임금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두 부문 중에 하나에 채용이 되고요. 노조 도입 이전에 부문 1, 그리고 여기 근로자는 E1. 그 다음에 부문이 여기 보시면 이만큼 E2 이렇게 되네요. 자, 노동의 수요 곡선은 노동의 한계 생산의 가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얘가 노동의 수요 곡선이잖아요. 노동의 수요 곡선은 한계 생산 가치를 의미합니다. 한계 생산 가치를 의미해요. 가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 수요 곡선은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아래 면적이 바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면 자, 이만큼이 고용이 됐어. 그러면 총 가치는 이만큼인 거야. 이해되시죠? 이렇게 파란 색깔. 부문 1에서 얻게 되는 노동의 총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만큼 C가 이렇게 고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부문 2에서의 총 가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계 생산 가치의 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개를 합쳤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총 생산 가치의 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부문 1과 부문 2를 더하면 자, 다음 페이지 그래프를 보세요. 첫 번째 줄에 노조의 도입 이전에 부문 1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는 A, B, C, D. A, B, C, D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야, 이거 파란 색깔. 그 다음 부문 2는 이겁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노조가 부문 1의 근로자들을 포괄하고 임금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노조가 들어간 거예요. 노조가 하나 생기게 됐어. 그럼 노조가 여기 가입하게 되면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거야. 그래서 WU만큼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고용은 어떻게 됩니까? 고용은 점점점점 해서 G로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고용이 이렇게 해서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조가
부문 1에서 조직이 되면 자, 부문 1에서 고용은 감소하고요. 유노조 부문에서는 유노조 부문의 고용은 감소합니다. 고용은 감소하고, 네, 이해되시죠? 감소하고. 자, 그 다음 무노조 부문에서 고용은 거기 보시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노조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1, 2 간다고요. 이렇게. 여기로 노동이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유노조 부문의 고용은 감소하고 무노조 부문의 고용은 증가합니다. 고용은 증가. 네, 이렇게요. 그러면 거기 보시면 이렇게 증가하게 되니까 이 G점이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는 이만큼 총 생산의 가치가 하락하고 여기는 이만큼 총 생산의 가치가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요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 여기에 표현을 해볼게요. 균형점이 여기로 이제 된 거야. 그래서 유노조 부분에서는 임금이 WU 이렇게 올라가고요. 무노조 부분에서의 임금은 여기가 2고 여기가 F잖아요. 그러면 임금이 이렇게 하락합니다. 그래서 무노조 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살짝 다시 한번 볼게요. 앞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용이 이렇게 감소하게 돼서 잃어버린 후생 손실의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하면 이만큼이 후생이 감소하는 거야. 이만큼이 감소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플러스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서부터 이만큼 증가했잖아. 우리 색깔 노란 색깔로 하얀 색깔로 합시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하니까 여기서 이만큼이 추가적으로 증가되는 거야. 그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거니까 뒤집었어요. 이 하얀 색깔만큼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네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라 색깔만큼 마이너스가 되고 하얀 색깔만큼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유노조 부분에서 노조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거기 나와 있는 그 그래프 밑에서 두 번째 달랑 마지막 줄 보세요. EBF라는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 삼각형이 바로 사중 손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삼각형이 사중 손실의 크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중 손실, 자중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예요. 손실의 크기입니다.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요. 자, 사중 손실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거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노조 부문에선 너무 적은 수의 최적 수준보다 과소 고용이 되는 거야. 유노조 부문에서 과소 고용이 되는 것이고요. 과소 고용이 되고 그리고 무노조 부문에서는 과다 고용되는 너무 많은 수가 고용됩니다. 그래서 과대 고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적정 수준보다 부족하거나 더 많이 넘쳐도 이건 좋은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의 크기가 사중 손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를 직접 계산하려고 이제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측정을 합니다. 크기를 측정. 자, 어떻게 측정합니까? 라고 하면요. 효율성의 손실, 데드웨이트 로스인데 이거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요거 삼각형의 밑변이죠. 이렇게. 이 크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2분의 1 곱하기 유노조 임금에서 무노조 임금 요거를 뺀 거에다가 곱하기 그 다음에 요거요. 이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네. 고용의 차이가 이만큼. 거기 보니까 2원에서 2원에 다시 이렇게 있어요. 2원에서 2원에 다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게 되면 효율성 손실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대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효율성의 상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 이제 관심사는요. 국민소득 중에서 이게 관심사야. 그래서 국민소득 중에서 거기 보시면 데드웨이트 로스의 크기 이렇게 나타내고요. 이건 이제 2분의 1이고 거기 보시면 노조 임금과 비노조 임금 간의 퍼센트 차이, 유노조 부문의 고용 감소 차이,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의 비중,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 이렇게 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냥 밑에 뭐 미국 예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살펴본 거는요. 이제 노조가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노조가 존재하게 됨으로써 효율성이 깨지게 되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5번째 효율적인 교섭을 한번 볼게요. 효율적인 교섭 한번 보시죠. 자, 우선 첫 번째 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점적 노조 모형이 암시하는 임금 고용의 해는 노조가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노동의 가치를 줄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게 이게 증가한다니까. 이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노조가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가치가 떨어집니다.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아마도 기업과 노조는 다른 쪽을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어느 한쪽을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파레토 개선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뭔가 파레토 시각으로 봤을 때 개선이 가능한 여부가 있을까? 가능할까? 요거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수요 곡선상에 놓여 있지 않은 어떤 고용 계약을 찾아낼 수 있는 혹은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기서 요거에 대해서 판단하는데 첫 번째 기업의 등이용 곡선 이렇게 있어요. 등이용 곡선. 자, 이건 누가 주체입니까? 하면 기업이 주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노조와 기업이 노동의 수요 곡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가를 보기에 앞서서 먼저 기업의 등이용 곡선을 보자. 등이용 곡선은 뭐라고요? 기업이요, 기업.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이윤이 같은 점들을 나타낸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등이용 곡선은 기업이 동일한 수준의 이윤을 달성하는 자, 뭐와 뭐? 임금과 고용의 조합 이거예요. W와 임금과 고용의 조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윤 극대화하는 기업은 하나의 등이윤 곡선상에 있는 여러 개의 임금 고용 조합들을 쭉 연결한 곡선이 됩니다. 무차별 곡선과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에 그림을 보시면 등이윤 곡선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요. 우선 여기가 이제 고용이야, 고용. 여기가 임금이 됩니다. 임금 관련된 달러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 보시면 등이용 곡선이 거기 두 개가 나와 있죠. 하나는 파랑이가 이렇게 있고요. 등이윤선 뭐 제로랑 1이라 할까요? 또 빨강이 등이윤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제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봤을 때 같은 고용을 했을 때 이 수직거리로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수직거리로 보게 되면 같은 고용을 했는데 임금이 빨간 색깔보다 파란 색깔이 더 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윤이 밑으로 갈수록 이윤이 더 높아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밑으로 갈수록 파이 제로보다 파이 1이 이윤이 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앞으로 살짝 가보시면 W0 달러로 설정돼 있다라고 할게요. 임금이. W0면 어디야?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W0로 임금이 고정돼 있어. 이렇게 주어진 임금 하에서 이제 최적 이윤 극대화되는 고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여기 P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게 1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다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W0 임금 하에서 최적 고용은 어떻게 된다? 100인 경우 100명이라고 상정을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100명에서 조금 더 많아지거나 적어져도요. 그때는 이윤이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늘상 얘기하잖아. 최적 수준이 있는 거라니까요. 물이 100도씨에서 끓는다. 그럼 100도씨보다 적거나 더 높게 되면 그게 최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수준의 이윤을 창출하는 여타, 임금, 고용의 조합을 나타내는 것인데 10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고 보다 적은 50명을 채용했다. 이렇게요. 임금이 여기 있는데 여기 50명을 채용했어. 그럼 요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등이윤선은 만약에 이제 고용을 적게 하면 임금을 더 적게 줘도 되는 거죠. 괜히 임금을 이렇게 많이 줘봤자 효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여기 만약에 연두 색깔이 이렇게 또 등이윤선이 있어. 그럼 연두 색깔은 마이너스 1을 할게. 그러면 여기 파이 제로보다 빨간 색깔보다 연두 색깔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주어진 임금 하에서 100명이 아니라 여길 선택하게 되면은 이윤이 더 떨어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임금이 W0 그대로 유지돼 있을 때 이 기업은 50명을 고용하는 대신 100명을 더 고용할 때 임금은 이윤은 더 높아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00명의 근로자는 임금 W0 하에서 적절한이 뭐야? 이윤을 극대화하는 그거예요. 그래서 최적이라는 뜻으로 표현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얘가 적절한. 이 적절한이 뭐다? 이윤이 극대인 이 뜻이야. 이윤이 극대화가 되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수는 100명 이렇게. 자, 이 기업이 만약에 50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50명보다 더 많은 150명을 채용했다. 여기가 150이죠. 150명을 채용했다. 이거는 너무 또 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주어진 임금 W0 하에서는요. 최적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3개 점이 있으면 최적이 여기일 때가 최적이고 나머지는 오히려 이윤이 하락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 얘기가 거기 나와 있고요. 만약에 임금이 하락했어. 주어진 임금이 또 하락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최적 수준이 여기라고 할게요. 임금이 만약에 여기 W1이라 합시다. W1이면 점점점점 요 수준 하에서 요 점을 할 거냐, 요 점을 할 거냐 이렇게 보면은 아니면 여기서 점점점점 해서 여기를 할 거냐 보면은 최적 수준이 있는 거야. 여기 뭐 따로 점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등이용 곡선은 첫 번째는 역유자가 돼 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등이용 곡선은 고용과 임금 하에서 형태가 역유자 형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거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역유자로 표현되고 노동 수요 곡선과 교차하는 지점에서 정점이다 형태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과 교차하는 부분에서 교차점에서 바로 거기 보시면 뭐 정점에 다다른다. 그러니까 정점이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을 지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등이용 곡선 전체 집합을 도출할 수 있대요. 마지막 달러. 하나의 곡선은 하나의 이윤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거 연두 색깔, 빨간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이윤이 다 다른데 하나의 이윤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아래에 있을 때가 더 높은 이윤을 나타내고 있죠. 자,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고용을 했을 때 밑으로 갈수록 임금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노동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게 바로 노동의 수요 곡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수요 곡선에서 교차하는데 그때 정점이 된다라는 거 살짝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계약 곡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번 계약 곡선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10-7은 왜 기업과 노조 모두가 수요 곡선으로부터 벗어날 요인이 있는가를 보여준대요. 경쟁 임금은 W 스타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 계약 곡선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고용 있고요. 임금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다시 경쟁 임금은 W 스타를 제공하고 있어요.
W 스타 임금 하에서 거기 보시면 2스타만큼 고용되고 있어요. 2스타만큼 고용되고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거기 보시면 P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시 위로 가볼게요. P점에서 나타내는 W스타에서는 고용이 2스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때 기업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파이스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오셨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 노동자들의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효용은 무차별 곡선을 거기 보시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접해야 되는데 U스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됐죠? 거기 검은 색깔 U스타, 파이스타 잘 돼 있습니다. 자, 독점적 노조라고 하면은요. 이 노조는 수요 곡선 상의 M점을 선택합니다. 자, 이게 거기 보시면 이게 수요 곡선이잖아. 색깔을 맞춰서 그릴게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앞에서 저 수요 곡선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독점적 노조 같은 경우에는 거기 M점 찾습니까? M점? M점을 선택하게 되면 M점일 때는 여기야. M점을 선택하게 되면 자, 근로자들의 무차별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M점에 지나는 UM 이렇게 돼 있어요. UM. 효용함수가 UM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기업은 노조에게 Q로 이동하고자. 이때 기업의 등이운선은 이걸로 그려요. 보라 색깔로. M점을 지나는 거기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볼록하게 좀 많이 그렸으면 좋긴 했을 텐데 뭐 된 대로 그냥 해볼게요. 자, 거기 보시면 얘가 파이 M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럼 기업은 노조에게 얘기하는 거야. 야, 지금 M점에 지금 가 있으니까 너네 효용은 극대화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업은 파이스타에서 파이 M으로 효용이 기업 노조는 효용이 증가했지만 기업은 이윤이 감소하게 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P점을 기준으로 해서요. M점으로 이렇게 갔다라고 할게요. 독점적 노조가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은 여기 좀 아무리 봐도 조금 더 볼록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좀 볼록하게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되면 노조는 효용이 어떻게 돼요? 효용은 증가합니다. 노조의 효용은. 근데 기업의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이렇게. P에서 M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기업은 노조한테 얘기하는 거야. P점으로 가면 안 될까? P점이 어디예요? P점이 거기 보시면 노동자들에게 요만큼의 효용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야. P점, 거의 Q점. 요만큼의 효용을 그대로 유지하게 해주면서 그러니까 M점이나 Q점이나 노조들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아니, 노동자들은 효용이 동일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M점에서 만약에 Q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노조 입장에서는 효용이 어떻게 감소해요? 아니, 그대로라니까. 기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윤은 오히려 증가해요. 그러니까 어디? 지금 여기 지나갔으니까 M과 Q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M보다는 Q점이 효용은 그대로지만 이윤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보시면 등이운 곡선 거기 보시면 이게 보라 색깔인데 보라 색깔이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접하게 그림을 그린 거야. 이렇게. 그래서 파이 Q점 이렇게요. 네, 그림 거기 잘 보세요. 여길 지나고요. 그다음 여기를 지나야 돼. 여기를 꼭지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게 개선 아닙니까? 개선. 왜요?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 M에서 Q로 가면 노조의 효용 감소 없이 기업의 이윤이 증가합니다. 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렇게 되고요. 노조는 M점과 Q로 표시되는 두 임금 고용조합을 무차별하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M이나 Q나 지금 동일한 무차별 곡선 상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나 Q는 더 아래 등이운 곡선 상에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기업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기업의 이윤은 증가합니다. 자, 그러므로 수요 곡선을 벗어난, 자,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수요 곡선이 점이 되는 건데, 이렇게 Q점은 바로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얘는 수요 곡선을 벗어난 이 뜻이야. 수요 곡선을 벗어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굵은 고딕으로 돼 있잖아. 수요 곡선을 벗어나서 Q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노조는 더 나빠지지 않으면서 기업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노조는 회사에게 R점을 제시해요. R점 다시 한번 볼게요. R점은 어디입니까? 자, 지금 현재 M점에 해당하는 거니까 기업의 등이윤선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야. 근데 거기에 보시면 R점은 이렇게 돼 있어. 무차곡선이 여기에 보시면 R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R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무차곡선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 이게 파란 색깔로 돼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효용함수가 R점인 경우에는 더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다 표현을 할게요. M점이 아니라 R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반대로 노동자들의 효용은 증가하는데 이유는 그대로 가만히 있게 돼요. 물론 둘 다 수요 곡선을 벗어납니다. 자, 다시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자, R점으로 이동하게 설득합니다. 이 점은 기업은 M과 같이 R점이 여기잖아. M과 여기 보시면 등이윤선은 똑같죠. 그래서 이유는 똑같습니다. 근데 노동자의 효용은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노조와 기업이 수요 곡선을 벗어나서요. 여기 나와 있는 Q점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R점이라든가 그 사이에 위치하면 여기가 Q와 R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Q점으로 가거나 R점으로 가게 되면은 그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은 노조와 기업 모두 이거는 이제 기업의 이유는 그대로인데 여기요. 요거는 기업의 이유는 감소 없이 그대로예요. 감소 없이. 네. 여기 보시면 노조의 효용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만약에 요 중간에 위치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요거 결론을 따라 봤을 때 Q와 R 사이에 위치하면 이렇게요. 자, Q와 R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은 노조와 기업 모두 고딕으로 돼 있잖아요. 노조와 기업 모두라는 거 잘 보세요. 독점적 노조 모형 해인 M점보다 더 나은 상태가 됩니다. 더 나은 상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 기업이 최대로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이 WZ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선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요거 사이 있잖아요. 요거 사이. 여기 보시면 M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색깔을 뭐 한번 해볼까요? 뭐 무슨 색? 하얀 색깔 해볼까요? 요 사이. 눈깔같이 생긴 요 모양 있잖아요. 이렇게요. 여기 아니면 또 여기까지. 여기 P점부터 해서 여기 Q와 R 요 사이에 위치하게 되면 요게 둘 다 윈윈 해서 개선될 수 있는 영역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윈 될 수 있는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기업이 양보할 때 최대한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WZ까지는 양보를 할 수 있다 할게요. 이거보다 더 가게 되면 이때는 안 되는 상황이라 해봅시다. 자, 그러면 거기 WZ에 해당하는 기업의 등이윤선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바이 Z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P점으로 잡았잖아요. P점으로 잡고 여기가 Q점이고 여기가 R점이고 그 다음 맥스 여기에 해당하는 게 거기 보시면 Z점 이렇게 있어요. Z점. 이 Z점은 기업의 이윤이 그거보다 더 이제 낮아지게 되면 오히려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Z점이 가장 끝에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P점 뭐야? 노조가 이제 가장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이 가장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은 WZ고요. 노조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최대한의 뒤에는 왜냐면 약간 경쟁 시장에서 받는 임금보다는 딴 데 이 회사 때려치고 나가도 받을 수 있는 게 WZ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돼서요. 다시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요 상황이 이윤이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Z 뒤로는 물러설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두 번째 단락 다시 보시면 이 임금 수준에서 기업은 이 Z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고요. 이 Z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되고 이 임금 고용 조합을 통과하는 등이윤 곡선이 파이 Z로 주어지게 되면 이때 등이윤 곡선의 이윤의 크기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등이윤 곡선은 기업이 제시할 용의가 있는 임금 고용 조합들의 상한선을 제시한다. 그렇죠? 이거 이상 임금은 더 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 기업이 이윤은 제로로 표시하는 등이윤 곡선보다 더 위에 위치한 등이윤 곡선이면 그때는 손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업이 물러설 수 없는 영역, 이거 바깥으로는 물러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색깔. 이거 밖으로는 물러설 수 없고요. 오, 이게 용암같이 돼 있어요. 노동자들이 물러설 수 없는 영역은 이겁니다. 이거 밑으로는 물러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를 선택하게 되면은 자기네가 이 안에서만 지금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수요 곡선 상에 있고 수요 곡선 상에서 이탈한 그 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P, Q, R, Z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PZ 곡선을 이렇게 우리가 끄집어냈어요. 여기가 Z고 여기가 P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곡선 PZ 곡선 요거요. 요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요. 자, 거기 세 번째 줄 보시면은요. 세 번째 단락 보시면 노조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하면서 수요 곡선 밖에 위치한 많은 임금 고용 조합. 자, 노조와 기업 모두에게 유익한 거예요. 모두 유익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탈된 거야. 수요 곡선 상에서 이탈된 네, 거기 보시면 임금 고용 조합입니다. 임금 고용의 조합. 네, 이걸 나타냅니다. 조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곡선 PZ는 노조의 무차별 곡선이 기업의 등이윤 곡선과 접하는 모든 점들을 표시하고 있는데 임금 고용 조합 이게 바로 파레토 최적이 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임금 고용 조합이 이게 각각의 무차별 곡선과 등이윤 선이 접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PZ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파레토 최적이 그 상태에서는 파레토 최적,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서는 자신이 더 효용을 증가시키거나 이윤을 증가시킬 수 없는 상태예요. 파레토 최적, 이런 상태를 나타내서 이걸 뭐라 그러냐? 계약이 체결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계약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과 등이윤 곡선이 이렇게 등을 맞대고 접한 점들을 연결한 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조와 기업이 계약 곡선 상의 하나의 임금 고용 조합에 동의하게 되면 그 결과 도출되는 효계약을 효율적 계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효율적, 파레토 최적이라는 게 바로 효율적이라는 거야. 효율적인 계약을 나타내는 점들을 연결한 선, 그게 바로 계약 곡선 이렇게 됩니다. 자, 효율적 계약이라는 말 잘 보시고 계약 곡선상의 두 끝점은 단체 교섭 과정에서 도달 가능한 결과의 범위를 정한다는 이 끝과 끝 이렇게 돼요. 그 위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점 P에서 노조의 근로자들은 시장 임금을 받고 여기가 되면 시장 임금을 받고 이 차이에 해당하는 지대를 다 기업이 가져가는 것이고요. 자, 반면에 Z점에서는요. 기업은 이윤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요. 모든 지대는 다 근로자가 가져가게 되는 극단적인 점이에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정리하면 여기 보시면 P점은 자, 근로자의 효용은 제로야.
근로자는 노동자는 그냥 노동자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노동자는 시장 임금을 받고요. 그냥 기업이 지대를 올 이렇게 다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반면에 Z점은 네, 노조가 지대를 올 해서 모두 다 가져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계약곡선 상에서 우리가 노사 간의 협상의 토대가 마련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계약곡선이 수요곡선의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점. 여기 보시면 이게 수요곡선이 이게 주황 색깔이잖아. 그거 오른쪽이야. 오른쪽에 위치한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임금은 올라가면서 고용이 증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계약곡선의 특징을 보시면 여기다 정리할게요. 수요곡선의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오른쪽에 위치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임의에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효율적 계약은 독점적 노조 모형에서 관측된 것보다 더 많은 고용을 의미하게 되고, 다르게 표현하면 효율적 계약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노사관계는 노조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기업은 수요곡선을 따라서 상향 이동하는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임금 올려주세요. 그러면 고용을 감소시켜야 되는데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간 증가시키는 게 둘 다 윈윈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시사하는 바는 거기 효율적 계약이 시사하는 바는 노사관계는 노조가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고 기업은 수요곡선을 따라서 상향 이동하는 반응을 보이는 방식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수요곡선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수요곡선에서 이탈되는 게 더 낫다는 거야. 그 대신 효율적 계약은 노조와 회사가 임금 그리고 고용 모두에 대해서 협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효율적 계약이라는 것은 노조와 기업 모두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금과 고용 모두 협상. 그래서 노조와 기업은 W와 고용 모두 협상을 하게 되는 상태가 더 바람직하게 된다. 아니, 만약에 노동 수요곡선 상에 있으면 어떻게 돼? 임금 올려주세요. 그러면 고용은 저절로 수요곡선 상에서 감소하는 결과 초래하잖아.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효율적 계약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임금과 고용을 다 상황에 맞춰서 협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과잉 고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올게요. 자, 바람직한 최저 고용이 바로 수요 곡선상에서 나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과잉 고용되는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 곡선은 우상향합니다. 우상향하는 계약 곡선. 그걸 설명한 거야. 계약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렇게요. 우상향한다. 네, 이런 특징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계약 곡선이 우상향하게 되면 유노조 기업은 너무 많은 근로자들을 고용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애 고딕이 돼 있잖아요. 경쟁시장 수준 이 스타보다 이게 오른쪽에 있어. 가장 최적이 뭐라고요? 이거야, 이거. 완전 경쟁시장에서 나와 있는 고용보다도 이 상태에서는 너무 많은 이쪽에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너무 많은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적절한 수량보다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일종의 과잉 고용 상태가 됩니다. 항공사에는 한 기종의 비행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2명의 조종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기장, 부기장 이럴 수 있는데 노조에서 야, 무조건 3명을 고용해 이렇게 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과 노조는 일을 만드는 협상, 괜히 일거리 더 부과하게 되는 거야. 가용한 업무들을 더 많은 직원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일거리를 막 만드는 거죠. 과잉 고용 협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극단적인 사례 거기 보시면 급여 대상자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돈은 받아요. 회사 또는 전혀 출근조차 하지 않는 직원이 있을 수 있어. 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할 일 없는 과잉 고용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 과잉 고용으로 인해서 할 일 없는 근로자들, 돈은 받아가지만 월급은 어떻게 보면 근로자 입장에선 따봉이죠. 제일 좋은 상황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일 만들기 규칙들이 그렇게까지 극단적일 필요는 없는데 대신 노조는 특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최적 직원들보다 더 많이 고용하도록 또 관련 기술에 변화하는 무관하게 일정 수준의 자본 노동 비율을 유지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 산업 내 계약의 절반은 3명의 근로자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1명의 감독관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더 과잉 고용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 나와 있는 내용 좀 봤어요. 계약 곡선과 효율적 교섭 살펴봤고요. 요 그림 잘 봐주세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등이운 곡선과 무차별 곡선 관련한 거 잘 보시고 여기서 잠깐 끊어서 갈게요. 다음 시간에 거기 밑에 보시면 강하게 효율적인 계약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요거 정리하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